자, 방금 전에 FOMC 회의 끝났죠. 12월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이 회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우리가 12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 게 있고요. 안 바뀐 게 있는데 바뀐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뀐 거는 금리가 바뀌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12월 FOMC 회의 때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난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2025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파월이 많이 풍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에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내년 1월에 있잖아요. 내년 1월에 이러다가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월 FOMC 회의 때 파월이 하도 막 세게 뭐라고 하니까 채권 시장이 좀 움찔해서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변한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장 금리도 바뀐 게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어제 FOMC 회의 때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상 있잖아요. 파랑새가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에서 금리가 있다면 이런 금리 아닐까? 이런 금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금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립금리, 정상적인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데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한 거죠, 연준이. 코로나 당시에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다가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까지 이때는 계속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금리를 막 올렸죠. 그래서 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립금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제약하는 그런 금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금리를 3번 정도 낮췄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 자체가 옛날에는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국처럼 큰 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수도 줄고 해가지고 성장률이 낮아진다는데 잠깐만 그럼 가만 놔두면은 미국은 저만큼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요만큼 성장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산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면은 그냥 달러로 돈을 옮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것에서 두 번째 바뀐 것이 뭐냐면은 환율인데 환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어떤 통화는 약세가 됐을까요? 엔화도 약세가 되고요. 그리고 원화도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고요.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 달러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FOMC 회의 이후로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BOJ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물가도 좀 높다고 하니 우리 금리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하지 말자 라고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화가 약세인데 금리를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렸어요. 그러면 엔화 약세 더 되는 거죠. 달러 강세 더 되는 겁니다. 원화 약세 더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 추세가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안 바뀐 게 있어요. 자, AI 안 바뀌었고요. 미국 경제 안 좋냐 좋냐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금리를 많이 안 내리는 것이 미국 개인들 입장에서는 MMF에 돈이 7조 달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더 높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문제 없고요. 특히 AI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내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3천억 달러래요. 3천억 달러면은 이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그냥 3천억 달러 현금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냐면요.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 매출이 되겠죠? 근데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보통 30%의 수익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PER이 30배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9배에서 10배 정도 되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3천억 달러를 10배 하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조 달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게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코스피가 1.5개 더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서 사실 AI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하는 빅테크들이요, 4월이 아까 12월에 FOMC 뭐 내년에 금리 안 내린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얘네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AI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뭔가 성공해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멈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AI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간다라는 건데 안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FOMC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다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12월 FOMC 회의가 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샤워실의 바보들 이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인플레 괜찮아 야 괜찮아 실업률이란 신경 쓰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아니 인플레이션이야 이런 거죠. 야 금리를 낮추려고 하다가 아이고 뜨거워,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차가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 이거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까 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언제 매기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까지 언제 올라오냐, 뭐 3% 넘고 막 이런 거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언제 되고, 이게 언제 인플레이션 확인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판단할 때 옛날에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관세를 하기 전에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 먼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법인세로 좀 세이브 했으니까 관세 매긴다고 해서 물건 가격 그냥 바로 올리고 그러지 마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로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인플레이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6개월 혹은 2년까지 걸린다는 분석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FOMC 회의에서는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지금 큰 판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틀릴 각오로 잠깐 해보면, 저는 이번에 조정이 10% 내외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어제 3%, 4%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5% 내외 조정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이내의 조정이라면은 제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 이상의 조정이 되려면요, 이 샤워실의 바보들 혹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것들이 확인될 텐데 그것은 내년 초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20일이 트럼프의 재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음모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파월이 트럼프 대신에 코를 풀어줬다. 빅베이스하고 1월 20일부터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뀌지 않은 것과 바뀐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내외의 조정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대신에 20% 이상의 조정이 있으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돼가지고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다 부러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